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4일입니다. 갖가 문영욱에 대한 수사 결과 중간 발표가 브리핑이 있었고요. 어, 문영욱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50여 명에 달한다고 하고 있네요. 글쎄요, 이것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2015년 7월부터 문영욱이 진술한 바대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문영욱은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 협박죄로 구속이 됐어요. 어, 문영욱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경기 남부 쪽에 있는 한 대학교의 건축 건축학과라고 하던데요. 1995년생이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평범하다. 그건 모르는 거. 얼굴이 평범하게 생겼을 뿐이지 범죄자의 외모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가 특별하게 외모가 어떻다. 그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지금 제가 뉴시스의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 글쎄 이게 기자가 단독으로 쓴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경찰은 지시를 내린, 그러니까 경찰이 문영욱의 이 같은 범행 원인을,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대신 누구한테 성강간을 하라고 시킨 다음에 그 범인이 강간을 하게 되는 이런 그 동기에 대해서 성적 취향에 의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고, 범죄 수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 발표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들이 만약에 경찰이 그렇게, 기자가 이걸 이렇게 자기 독자적으로 쓸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럼 경찰에 이걸 이렇게 발표한 경찰이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은 이건 되게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취향 때문에 그런 범죄를 했다. 범죄 수익을 노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을 벌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른바 어떤 지배욕, 그리고 대신 누구한테 시킴으로써 그런 만족감을 얻는. 그럼 그게 무슨 어떤 성적 취향 이런 걸 설명해야 되지만, 사실 이것은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건 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성적 취향은 있습니다. 그 정도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이 성적 취향이란 말은 대단히 범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어떤 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특정한 어떤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범행의 동기로 설정을 해갖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누구를 시켜서 강간하게 했다, 이른바 관음증 같은, 이건 진짜 무식한 경찰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특정한 형태의 성적인 도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성적 취향이란 말 자체를 범위 안에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하나만한 얘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은 문영욱이 특정한 성적 도착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범죄가 발현이 됐고, 음, 그 어떤 크리미널 엔터프라이즈, 말하자면 어떤 범죄 수익적인 동기는 약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참, 그래서 이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이 경찰, 수사한 경찰들의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이 없다고 그러는 것도, 이들이 하는 범죄의 이런 박사방이라든가 이런 이 성착취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규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이버 수사대에서 하면 안 된다. 즉 사이버 수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과 지배 범죄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수사를 해야 된다, 주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사이버 수사대가 보조를 해야 되는 형태, 이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음, 그것은 아마 변호사나 검사나 아니면 판사들도 그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엠번방 사건이 벌어지면서 늘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죠. 이 사건에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은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깊이 연구가 돼야 되고, 이것이 왜 이런 초포식자들한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한국적 현상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다른 어떤 흐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를 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기사를 읽으면서 되게 좀 뭐라고 하나, 실소를 금할 수 없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죄 수익을 직접적으로 노리면서 성범죄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그러느냐? 직접적으로 노리면 다른 형태의 이 어떤 더 흥미를 끌 수 있고 더 많은 어떤 걸 할 수 있는 게 널려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범죄 수익을 났다 안 났다 이렇게 이것만 설명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범죄에 대한 구조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경찰도.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범죄 구조라든가 이들의 행동 패턴만 연구가 됐다고 하면 지금 시간보다 한 반 정도는 전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중간교섭 성취하면서 더 발표한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수년에 걸쳐서 10대의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가 있었는데요. 이 최종 대법원에서 성폭력 처벌법 친족관계행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정서적 학대하는 혐의. 근데 이 사건이 참 기가 막혔던 거는 1심에서 이 범인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왜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사실은 친아버지한테 이런 범행을 당했는데 진술이 일관된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심 재판의 판사는 기본적으로 성의지 감성이 없는 거죠. 특히 이런 성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을 모르는. 그래서 검사는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 이 범인의 아내,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죠. 그리고 아들은 자기 아버지, 남편에 대해서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실제로 그 범인이 그럴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것보다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가장이기 때문에 그가 없어지면은 사실은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근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따위 재판을
친족 성범죄에서 했다는 건 판사가 진짜 머리가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사는 사실은 진짜 무용지물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2심에서 이것을 다 뒤집었죠. 전부 유죄. 근데 문제는 전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달랑 징역 3년입니다. 그러면 징역 끝난 다음에 이 딸아이는 어떻게 되죠? 만약 그 중간에라도 이렇게 됐을 경우 이 딸아이는 자기 어머니나 자기 오빠 같은 경우한테 배척을 받겠죠. 이 아이는 일전 정서적 학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재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런 경우, 흔히 말하는 부모 중에 하나 혹은 부모 모두가 아니면 가족 중에 일부가 성적인 범죄, 성적인 공격을 했을 경우 이 아이들을, 피해자를 그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아이는 이 재판을 받고 이 재판이 진행되고 처벌을 받고 범인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있어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또 죽음의 공포를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실제로는 범행이 일어나고 재판을 해서 처벌받는 것까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보호나 보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마 이 아이는 물론 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엄격한 형태로 친권이 분리되고 별도의 피난처로 해서 신원이 숨겨진 채 살아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생존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친족 성범죄, 가족 성범죄가 드러나기 어렵고 또 그래서 더더욱 그 가족들이 증언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달랑 3년은 너무 약하죠. 즉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성적 공격을 하거나 공격했을 경우는 가중, 두세 배 더 가중해야 되는 거죠. 가중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든가. 지금 이것이 어떤 피해자 보호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심 판사도 분명히 이 사실 어떤 전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진실은 찾았는데 이 피해자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입니다. 진짜. 이런 놈들은 3년 애매한 시간이죠. 그럼 그 피해자 아이 때문에 자기가 전과자가 됐다고 해서 완전 칼을 갈고 나올 겁니다. 3년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아예 10년 이상 때렸으면 그때는 이제 그런 그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성인이 됐고 그러면은 알아서 도망 다닐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도망 다니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사법은 사법으로 끝나면 안 되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까지가 사법이어야 되는데 지금 참 걱정이네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걱정입니다. 형량도 너무 낮고 형량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큰 걱정인 거죠. 비슷한 사건 같은 형태인데 이게 이제 친딸을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 피해자의 이 진술 범벅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형태의 진술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판에서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은 판사들이 그것을 그 전문적이지 않은 판사들이 그걸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범죄 심리 분석관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변호사가 있네요. 변호사가 의뢰인 자산으로 자녀 학비 등을 유용했어요. 근데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이런 겁니다.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강원도의 한 목장을 팔아달라고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 수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한 10억 정도였나 봐요. 양도대금. 그래서 뭐 중에 9억 몇 천만 원 자기 계좌로. 그냥 지가 쓴 거예요, 그냥. 주식도 거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횡령이죠, 횡령. 근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대요. 근데 왜 이렇게 형량이 낮나 했더니, 그 피해 금액을 다 변제를 했고, 합의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가 이 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버렸는데 더 가중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신뢰를 배반한 변호사한테 나중에 이제 돈을 변제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도 10억이나 빼돌렸다가 다시 한 것 때문에 1년 6개월 변호사직을 박탈을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그 이상은 물어주기 해야지 변호사들이 사고 안 치고 윤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이거 보세요. 지금 이 판결대로라면 어느 변호사가 한 뭐 10억, 20억 이렇게 해서 의뢰인의 돈을 쓱 빼갖고 써갖고 기소 썼는데 그냥 물어주고, 그리고 실제로는 실형을 살지도 않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그럼 또 20 넘어가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깎이고 그러면 기껏해야 뭐 어차피 뭐 실형은 아닌 거고. 참 전문직의 윤리, 변호사들의 윤리라는 게 하늘에 떨어진 거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거죠. 글쎄요. 여기에 뭐 댓글은 끼리끼리 논다. 어차피 판사들도 뭐 같은 변호사니까 봐준 거 아니냐. 근데 형량이 많이 약한 감, 그리고 또한 이 피해자는 사실 그냥 자기는 그 고통받고 유용당하고, 근데 달랑 그 피해 금액 변제만 받고 끝난 거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떤 이런 위자료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민사소송으로 또 가면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전문직의 직업윤리, 신뢰를 배반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이 돼야 자본주의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성범죄의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20%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착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성범죄 국민재판이 43% 무죄였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좀 착시였다는 건 뭐냐면, 어차피 국민참여재판으로 넘어가는 사건은 진술밖에 그러니까 증거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전체 모수에서 무죄가 나는 이걸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건은 사실 무죄 날 가능성이 높은 거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심리적으로는 배심원들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뭐 저는 이제 배심원제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만, 확대할 때는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다 끝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 하게 되면은 정보의 그러니까 왜곡, 그러니까 여론 재판. 집에 가서 또 신문도 보고, 아니 그죠, 인터넷도 보고 뭐 정보도 하면서 다시 또 왜곡이 되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몇 시간 이상 전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것은,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사 쪽에서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자료를 줘야지 판단할 수 있는데, 좀 어정쩡하게 주면은 사실은 답도 어정쩡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이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은,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는 무죄가 높은 것 같다. 근데 아까 말하는 착시 효과를 뺀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배심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사건 자체를 엄격하게 보는 거 아니냐. 즉 말하자면은 음, 피해자의 진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보는데 전문적인 형태의 판단력보다는 감정적인 거. 근데 그 감정적인 부분은 내 앞에 있는 피고인은 니 앞에 있을 뿐이지, 피해자는 사실은 부차적인 부분이잖아요. 배심원들 앞에는. 그러니까 무죄율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배심원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리고 판사들의 어떤 그 자의적인 판단, 증거가 중심이 아니라, 그러려고 하면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수사를 경찰과 검찰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 배심원들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배심원들을 단 몇 시간 동안만 이렇게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많으면 1박 2일, 2박 3일 정도, 너무 길긴 하지만 최소한은 한 1박 2일은 돼야 된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좀 밀도 있는, 그리고 전문성 있는 수사 결과를 제공해야지만이 국민자료재판의 성공률이 높아진다. 성공률이라는 건 유죄율이 아니죠. 제대로 된 평가. 근데 사실 그래요. 배심원을 정할 때 여러 난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심원을 상당히 뭐라고 하나, 거부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배심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해버리니까 배심원 풀이 너무 적어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오류도 생기는 거니까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되겠지만은, 배심원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고 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린 수사 전문성이 확대돼야 되는 건 뭐 똑같은 형태가 되고요. 어, 경찰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주 살인 사건, 그 실종된 여성 둘, 지금은 살해됐죠. 총경급의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수사국 책임 수사 지도관을 급파를 했대요.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연쇄살인이야? 라고.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보는데, 손수호 변호사가 뭐 탐정 손수호에서 무슨 뭐 연쇄살인, 연속살인 그런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변호사 입장에서 그냥 잘 모르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부담이 있겠지만, 음, 사실 좀 애매하죠. 연쇄살인일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루는 프로파일러들도 사실은 이게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연구 중인 과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형사사건의 경험이 거의 없는 변호사 입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책임수사 지도관 2명이 가서 이렇게 좀 이거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수사 지도관 2명이, 그것도 총경급이, 글쎄,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액션만 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만큼 이 사건은 좀 더 첫 사건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범인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프로파일러 면담이 진행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계속 찜찜한 게 존재를 해요. 동기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거. 그래야지 이제 진짜 연쇄살인인지 연속살인인지 뭔지 한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오늘은 지금 이것저것 또 많이 어젯밤에 팟캐스트 방송 때문에 뭐 영화 같은 거를 미리 보고 해야 돼 갖고 좀 오늘 많이 늦어지고 피곤하네요. 오늘은 좀 횡설수설 많이 했나 봐요. 짧게 짧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에, 그래서 한 30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따 또 하게 되면 뭐 또 하나 더 사건이 생기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좀 나아지면 원래대로 일어서서 해야죠. 자, 오늘 감사합니다.